예, 오늘 다루고자 하는 거는 카우츠키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라는 저서, 그리고 그에 대한 레닌의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배신자 카우츠키라는 논쟁적인 글을 읽고 그 논쟁의 핵심적인 쟁점이 무엇인지, 또 레닌의 관점, 그리고 카우츠키의 관점이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계획이 잡혀 있었죠. 근데 일단 그 레닌의 그 논쟁적인 이 저작, 배신자 카우츠키로 보통 알려져 있는 그 글은 이전에 지난번에 읽은 그 국가혁명도 사실상 논쟁서죠. 그 당시에 있었던 한편에서는 기회주의자들, 말하자면 우파적인 입장들, 또 한편에서는 아나키즘, 그러니까 또는 좌익수합병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좌파적 입장들하고 논쟁을 벌인 거죠. 이런 방식의 논쟁은 언젠가도 얘기를 한번 했듯이 막스 앵겔스 때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막스 앵겔스도 한편에서는 그 라살레 하고의 논쟁, 라살레 3인당에서 우파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라살레하고의 논쟁, 또 한 측에서는 블랑키즘, 그 파리 코뮌에서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블랑키식의 그 입장들 하고의 일종의 그 쟁점을 형성하면서 자기의 입장을 만들어 나갔듯이 레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편에서는 기회주의, 다른 한편에서는 아나키즘, 좌익 수합병주의자들하고의 논쟁 속에서 자기의 입장이 발전돼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큰 그 논쟁 관계 속에서의 카우츠키하고 논쟁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이 논쟁은 자본주의 초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뭐 나중에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최근에 와서의 국가론 논쟁들까지 이어지는 논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편에서는 기회주의에 대한 비판들도 있을 수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 좌익 수합병적인 입장들이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면서, 이건 레닌의 요번에 있는 글에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네. 카우츠키가 뭐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뭐 어느 나라에 누구 그러면서 그런 큰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거고, 앞으로도 이런 입장들이 계속 형태를 달리하면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 논쟁의 핵심을 보면 논쟁의 핵심을 보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그 번역서를 보니까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그러는데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죠. 프롤레타리아는 형용사로 그 프롤레타리아적인인 것도 되고, 프롤레타리아 한 명 한 명도 얘기하는데, 그걸 하나의 계급으로 볼 때 프롤레타리아트 그러는데, 원문에서는 다 딕타투어 데스 프롤레타리아츠 이렇게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의 독재, 아니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독재, 그게 이제 원래 명칭인데, 하여튼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책에서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해놨지 그걸 했는데, 하여튼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독재입니다. 그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독재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어, 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이 있고, 또 하나는 어, 러시아의 특수성 속에서 프레타리아 독재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레닌은 카우츠키 같은 경우는 막스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그 기본 관점, 어, 기본적인 이론적 배경 이걸 다 벗어나고 있다. 말하자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하고 민주주의, 그러니까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대비시키는 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독재, 부르주아지는 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트는 독재 이렇게 양립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원래적 프로테스트 독재 개념에 따르면 어, 그 민주주의적이냐 독재적이냐 이것은 좀 다른 질문이고 막스에 있어서는 부르주아지들의 지배를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배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출발은 그렇게 본다면 부르주아 독재에 대한 대칭 개념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고 부르주아지의 독재가 부르주아 민주적인 형태를 띄었다면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도 민주주의적인 형태를 띨 수 있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트 민주주의 이렇게 대비시켜야 된다라는 게 이제 레닌의 관점이죠. 부르주아 독재에 대해서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고 개념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민주 부르주아지의 지배,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배, 계급적 지배라는 개념이고 그거에 독재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가지고 보면 그러니까 형태, 폼을 가지고 보면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형태도 있고 프롤레타리아트 민주주의적인 형태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논쟁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카우츠키는 이 소위 그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이행기의 정치적 형태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이것이 프롤레타리아트 민주주의로 불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어, 애초에 그 이행이나 이런 관점이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부르주아지 독재의 한 형태인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절대화해서 그걸 이제 순수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절대화시킨 다음에 그것에 대비해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핵심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풀어가는 과정에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일반론은 이런 어떤 노동자 민중의 계급적인 독재를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 혁명적 폭력의 필연성 그걸 이제 러시아 특수성을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 역사에서는 이러저러한 사정, 짜르의 포갑 정치라든지 또는 케레인스키 정부가 보이는 그런 이중적인 성격들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혁명적 폭력이 요구됐었고 그것을 행사한 걸 가지고 민주주의가 파괴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혁명 과정에서의 폭력적인 충돌 이것은 이제 정치의 연장이라고 봤죠. 정치의 연장으로서의 폭력적인 충돌 이것은 뭐 프롤레타리아트 계급뿐만 아니라 부르주아지들도 다 폭력적인 거를 행사를 한 거고 그런 그 이 대립 과정에서 터져나온 이 폭력적인 충돌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근데 거기서 약간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러시아 특수성 속에서의 혁명적 폭력의 필연성을 이제 레닌이 얘기를 했는데 그 러시아 역사 속에서 이런 거는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평화적 이행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그건 이제 막스 앵겔스가 평화적 이행의 가능성을 열어놨었잖아요. 네. 그 특히 영국, 미국 그건 이제 레닌도 쓰고 있습니다. 막스 앵겔스가 열어놨다. 그건 써놨죠. 근데 러시아는 아니다 이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고
그리고 평화적 이행이라는 게 실제로는 파리 꼬문에서 보든지, 유럽 각지에서의 그 혁명적인 시기에 폭력적인 충돌을 보든지, 폭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배제할 수 없는 것이지 않냐라는 논쟁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평화적 이행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주 닫아 거는 거냐, 부터 시작해서, 어, 그러니까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부르주아주의의 어떤 계급적인 성격,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계급성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지적을 자꾸 하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 꼬민 같은 경우에는 어, 민주주의의 폐지라고 보기에는 민주주의의 완성 쪽으로 간 거다. 물론 이제 폭력적인 충돌도 불가피하게 있었지만은 파리 꼬뮌의 권력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뭐 부르주아지가 얘기하는 무슨 선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 선거, 보통 선거 이런 거를 더 완벽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막스 얘기는. 그래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비어 있는 부분이 오히려 파리 꼬민에서 더 완성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완성이라는 거는 부르주아지가 굉장히 이 보통 선거권도 주지 않고 이렇게 완성되지 않았던 거를 더 완성시킨 거다. 파리 꼬민 이렇게 봤는데 그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면에서의 민주주의를 혁명적 폭력의 필수적인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주의 완성을 어떻게 봐야 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뭐 러시아의 특수성 속에서는 이해할 수는 있어요. 거기 뭐 짜르 포갑이 있고 부르주아 선거를 한답시고 했는데 부르주아들이 엉터리를 해버렸고 이런 과정 속에 민주적이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소비에트 민주주의가 쓰면서 오히려 재헌의회나 여기 누가 질문했지만 재헌의회나 이런 게 민주적인 성격을 결여하고 있다라고 봐서 그거를 이제 해산시켰다 이런 건데 그럼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게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절차성, 부르주아지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성 이걸 넘어서는 어, 내용을 채운다는 건데 그 형식을 파괴하는 거로 가서 되겠는가? 형식을 더 완성시켜야지.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말하자면 그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마찬가지 질문이 계속 던져지는 겁니다. 이 폭력적인 충돌이 있으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주의가 부르주아적인 형태 규정성 속에서 진행되지만 보다 그 안에서도 더 민주적인 제도들이 들어오고 이 정치도 더 정치적인 자유 같은 게 더 확대되고 등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런 문제가 계속 이 질문 속에는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그걸 그러면 러시아 특수성하고 민주주의 그러니까 카우츠키가 순수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이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인 어떤 진출이라든지 또는 민주주의가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결여된 채 순수민주주의를 절대화시킨 다음에 그거로 다 비춰서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 한편에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민주주의 완성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금 우리 시대에도 계속 던져지고 있다는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혁명적 폭력의 필요성 이런 거 막 얘기하고 있으면 그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의 비례대표제 문제 이런 거 다 형식성의 더 내용을 채워가는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우리는 그거 뭐 부르주아지니까 모르겠다. 우리는 혁명적 폭력을 통한 어떤 이 변화만 추구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건지 이런 문제들 아주 이게 해명이 잘 안 되면 구체적인 정치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또 하나 말하자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어, 새로운 사회, 새로운 민주주의
에,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한 새로운 사회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거에 더해서 이 논쟁 과정에서 등장한 러시아 특수성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다. 제가 뭐 답이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라 근데 그런 문제가 여기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 저변에는 그런 얘기를 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자. 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엥겔스 끝나면서 제가 아까 여기 오기 직전에 좀 그 얘기를 심하게 했거든요. 정치 정도로 했는데 거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또 얘기한 게 엥겔스 끝나면서 라트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라트. 그거는 계급사회 이전의 정치적 형태에 대해서 왜냐면 원시공산주의 계급이 없었던 시기의 정치 네. 그거를 이제 막스 죽고 나서 엥겔스가 그걸 썼고 그런 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막스하고 자기가 공부를 같이 하고 상당히 그 토론 결과를 반영해서 쓰는 거다라고 썼잖아요. 엥겔스가. 그렇다면 막스도 이제 라트 그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파리 고문에서 라트라고 해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파리 고문의 정적인 기반은 라트였다. 그럴 때 레닌도 소비에트를 독일어로는 라트인데 그거를 러시아어로 하면 소비에트다 얘기했잖아요. 국가혁명에서. 여기서도 또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소비에트가 라트. 그리고 1818년, 17년에 이걸 썼는데, 18년,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 마지막 글을 정리할 때는 18년에 했나 봐요. 자기가 이걸 쓰는 동안에, 1918년 말씀이시죠? 예, 18년. 독일의 18년 노벰버 레볼루션이 있었거든요. 11월 혁명. 그 바이마르 공화국 해가지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실패하면서 나치 등장. 그로 가는 거 바이마르 공화국. 그 18년 혁명에서 거기서도 그 18년 혁명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게 라트다. 그 이제 이걸 맨 끝에 보면은 그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라트 개념을 어,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키는 겁니다. 여기도 등장하는데, 이제 우리가 보면서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는지, 소비에트 얘기하면서 이제 라트 얘기를 하는 건데, 레닌한테는 파리 꼬뮌의 라트, 그리고 러시아의 소비에트 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원시공산주의에서의 라트까지 우리가 연결시킨다면, 이 국가 소멸, 국가와 계급이 없는 시기의 정치는 라트, 그 원시공산주의가 계급이 없었을 때니까 지금의 의미로서의 국가가 없었을 때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이 국가 소멸론하고 연결지어서 좀 생각을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면서 그건 이제 제 얘기입니다. 다른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되게 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점이죠. 네네. 그래서 여기가 레닌이 카우치크가 논쟁하면서 하여튼 네가 얘기한 게 이 혁명을 그럼 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 카우치키는 이러면서 이제 정리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혁명 과정,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과정에 이 이행기의 문제니까 그 당시에 그 시기에 폭력의 문제, 필연적으로 계급들이 충돌하다 보면 터져나오는 폭력적인 충돌의 문제하고 또 이 민주주의 완성의 문제, 그거를 새로운 국가의 형태하고 관련 지을 때 라트하고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는가라는 것까지 좀 염두에 두면서 발제도 하고 토론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정리를 잘 해주셔서 음. 선생님께서 중점을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이거 저 궁금한 게 혹시 그 줌에 계신 동지들께서는 소리가 잘 들리실까요? 한번 뭐 잘 채팅으로.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중점을 잘 짚어주셨으니까 이제 병호 동지가 간단하게 발제를 하시고 준비해 오신 걸 하시고 네, 그러면 일단 그 카우츠키 부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텔레그램 방에 지금까지 쓴 글 같은 거 좀 올려드렸으니까 일단 그거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카우츠키의 주장이 굉장히 보면은 민주주의를 프롤레타리아가 수요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꼽았고 또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가 아니라 민주주의적 정치 제도가 선행되어야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카우츠키는 약간 러시아 농촌의 공동소유라든가 예수회의 그런 파라과이 예수회에서 사회적 소유를 했는데 그거는 굉장히 좀 민주주의적이지 않았지만 생산수단은 사회적으로 소유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민주주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카우츠키가 또 민주주의를 또 중시하게 된 그게 또 실제로 프롤레타리아가 여러 투쟁의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목표로 하는 투쟁을 많이 했잖아요. 또 왜냐하면 또 민주주의가 이게 프롤레타리아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다수가 되기 때문에 다수를 대변하는 체제인 민주주의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이해관계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는 점점 민주주의를 추구를 하게 되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곧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이랑 결합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우츠키는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을 굉장히 중시했는데 또 민주주의를 통해서 프롤레타리아가 스스로 성숙할 수 있고 만약에 전제적인 체제 하에서 투쟁이라는 거는 비밀 조직일 수밖에 없는데 비밀 조직은 사실 민주적일 수가 없으니까 또 프롤레타리아가 스스로 어떤 역량을 기르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전제에서는 서로가 투표를 안 하니까 투표를 제대로 안 하니까 서로의 어떤 계급이 가지고 있는 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혁명을 시도했다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데 민주주의에서는 그럴 가능성을 낮추고 또 민주주의가 정착이 될수록 이런 평화적인 방법들, 시위, 집회, 뭐 투표 이런 방법으로 평화적인 계급 투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이걸 통해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으로 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혁명이 안정적으로 수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실제 사례 같은 거를 보면은 선거로 집권했던 어떤 사회주의 정권이 반혁명 세력의 공격으로 무너진 일이 많았죠. 스페인 내전이 대표적이고 또 외국의 침략 같은 경우도 있고요. 뭐 칠레의 아엔데 정권이 미국 CIA 쿠데타로 무너진 적이 있고 또 그래서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 뭐 약간 뭐 정당 같은 정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 이런 것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았는데 플레타리아가 어차피 정치 문제에서 본인이 겪고 있는 모순 때문에 사회주의를 지지하게 될 것이다. 이거의 근거로 그 독일에서 사회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거를 근거로 삼았는데 사실 정작 이렇게 되고 나서 바이마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나치랑 공산당 지지율이 높아지다가 결국에 나치가 일당을 하게 되고 나치가 집권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타당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역사가 증거를 해주죠. 또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북유럽 같은 경우에 안정적으로 집권을 했지만 서방 제국주의 세력이 붙어서 그냥 기존 질서에서 약간만 개편된 형태로만 이어졌기 때문에 정말 선거를 통한 평화적 집권이라는 게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한 약간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또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해서 볼시피키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또 주장을 했는데 이게 민주주의가 폐기되는 게 아니라 보통 선거권을 통한 정부 권력 그리고 프롤레타리아가 다수인 상태에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권 보장이 막스가 말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이거 예시가 파리코민이 나오는데 파리코민에서는 사실 반영력 세력들한테도 약간 권리를 보장을 해줬잖아요. 실제로 투표를 했을 때 어떤 반대파가 정권을 약간 정권이란다. 그 의원을 배출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상태로서의 어떤 계급 독재랑 통치 형태로서의 딕테터십 독재는 다른 것이다. 그리고 통치 형태에서의 독재는 또 계급 독재랑 다른데 왜냐? 계급에서는 그러니까 부르주아 계급이
사회를 지배할 수 있지만 부르주아 계급 전체가 통치를 할 수 없는 것처럼 통치 형태로서의 독재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 정당 일부 정당의 독재인 것이라고 또 주장을 하는데,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사회혁명당 같은 또는 맨셰비키 이런 프롤레타리아 당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볼셰비키만 독재를 하면은 그거는 프롤레타리아 일부만의 독재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볼셰비키는 농민과도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트 일부와 농민 일부가 프롤레타리아 전체를 지배한 독재인 것이다. 이거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카우츠키가 이런 볼셰비키가 무력에 의존해서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을 보나파르트주의라고 비난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볼셰비키가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필연적으로 어떤 군사적인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필연적인 내전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하는데, 이 시점엔 사실 아직 러시아 내전이 본격화되기 전이었지만 이 글이 발표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 러시아에서 굉장히 백군이라는 반혁명 세력들이 굉장히 크게 준동을 했고, 이거는 어느 정도는 예언적인 성격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카우츠키는 다수의 지지를 받는 체제는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는 폭력을 사용하고 민주주의를 폐기하기 위한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는데, 또 여기서 사실 볼셰비키가 다수의 지지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파시스트들이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다수의 지지를 받는 파시스트들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폐기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활용을 했다는 건 카우츠키가 굉장히 좀 과하게 낙관적으로 봤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카우츠키가 이 글을 썼을 시점에는 사실 아직 보통 선거권이 모든 나라들의 도입이 거의 막 되기 전이잖아요. 1차 대전 끝나고 1918년 이후에 보통 선거권이 세계적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카우츠키는 일단 민주주의만 되면은 프롤레타리아가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낙관을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네, 다음으로 러시아 얘기 들어가 보면은 소비에트가 어느 정도 민주적이라는 점은 인정을 하지만은 러시아에서 프롤레타리아가 절대 다수가 아니라 농민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 점 때문에 이거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소비에트에서는 자본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치적 권리가 배제가 되는데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아까 위에서 말을 했다시피 카우츠키는 어떤 전체가 참여하는 전인민적인 권리 이런 걸 전인민적인 민주주의 이런 거를 좋아했기 때문에 자본가가 배제되는 소비에트 민주주의는 반민주주의적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고, 또 독재에 관해서 카우츠키는 독재가 사회주의 실현의 손쉬운 시단으로 사용되는 여러 유혹에 볼셰비키가 빠져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재를 하면은 국가 권력이 손쉽게 어떤 사회를 재조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생기는 사회주의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치 너무 편하게 컸기 때문에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왜냐하면은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탄생한 사회주의 정권은 아까 카우츠키가 사실 위에서 설명했던 내용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서 대경영이 먼저 발전을 해서 대경영 속에서 다수의 산업 프롤레타리아트가 조직이 되어야 탄생할 수 있다. 그런데 러시아는 그게 안 갖춰져 있으니까 사회주의가 제대로 건설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볼셰비키 혁명의 지지를 보내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에게 이런 독재라는 편한 방법만 선택을 하게 하고 이거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일단 뒤에 어떤 경제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서 좀 넘겼고요. 아무래도 카우츠키랑 레닌이 논쟁 과정이 민주주의와 독재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좀 총평을 하자면 카우츠키는 어떤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좀 과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제도가 잘 작동을 한다면 그거는 민주주의가 안정화가 되면 그거는 프롤레타리아가 권력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근데 현실에서는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것 같더라도 그것이 부르주아 계급의 이해에 의해 약간
휘둘려지고 보통 선거권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프롤레타리아트가 사회주의를 지지하기보다는 뭐 파시스트를 지지하기도 하고 다른 부르주아 정권을 지지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약간 좀 섣부른 낙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카우츠키는 이 정도로 하고요. 레닌은 제가 준비를 못했지만 뭐 레닌의 관점에 대해서는 저번에 국가혁명 했을 때 어느 정도 익혔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반박을 하자면 일단 국가기구라는 것은 결국 지배계급의 통치 수단인데 이거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탈취를 한다는 게 기존 지배계급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점을 사실 카우츠키가 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소비에트 체제와 독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선생님께서는 뭐 러시아의 특수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 차치하고 보더라도 반대파가 사실 반대파에게 어떤 그거를 풀어준다는 게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실제로 파리코민에서도 그런 점 때문에 사실 파리코민이 실패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카우츠키가 너무 이상론적으로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자유주의적이다. 굉장히 좀 프롤레타리아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자유주의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레닌한테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짜느라 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영어 문제가 잘 해주셨지만 이제 선생님께서 좀 더 보충 설명이 가능하시면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미 아까 문제 제기하는 식으로 하면서 질의응답을 하죠. 네, 바로 질의응답 그냥 하죠. 질의응답으로 네. 넘어가는 거죠. 예. 지금 듣고 계신 분들께서 하시면 되시겠어요. 세상에서 제기됐던 질문들 한번 공유하거나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선생님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 해봐야 되는 그런 질문들이 있고요. 왕성민 동지께서도 질문을 한 5개 정도 새로 해주셨더라고요. 아, 새로 또 했어요? 예, 왕성민 동지의 질문 레닌 소설 방식과 관할. 저기, 아까 거기서 3개인가 있었잖아요, 질문한 거. 질문 3개가 있으시고 그 욕하는 거하고. 예, 욕한 거 그게 5개 정도 하셨더라고요. 아, 5개 정도. 왜 여기 왔냐. 왕성민 동지께서 질문 5개 해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레닌은 왜 이렇게 조롱가 비난하시죠?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레닌 인성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번번에도 욕이 났습니다. 네? 그냥 번역하면서 욕으로 긍정하는 원문에서도 다 계속 그냥. 그 레닌하고 막스가 되게 이런 쪽으로 다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막스 같은 경우는 젊을 때는 막 조롱조로 많이 썼는데, 나이 들면서 좀 점잖아졌거든요. 근데 레닌은 계속 노년기에도 이런 식으로 쓴 것 같아요. 딱 책을 봤을 때 알아들 수 있는 게 처음에 6밖에 없더라고요. 음, 음. 왕국이 동식의 질문을 주고 이런 방식이 정당한가요? 정당한지 왜 이렇게 스커트를 말씀하시나요? 그래서 나는 내 식은 아닌데, 그래도 막 욕하는 거 하면 나도 같이 욕하고 싶잖아. 그거를 노린 거 아닐까? 그냥 선동적이다. 선동적인 거죠. 저는 뭐 특별한 이유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거슬리더라도, 왜 욕쟁이 할머니 있잖아요. 욕쟁이, 욕을 막 하지만 들을 얘기는 또 하잖아요. 들어야 되는 얘기. 그래서 그 들어야 되는 얘기를 가리지 않으면 된다. 욕을 하더라도
자기 메시지는 있으니까 메시지 없이 그냥 욕만 하는 건 아니니까. 왕성민 동지 답변해 주고 제가 보면 이게 레닌만 그러면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 약간 그 시대적 분위기라는 게 있죠. 그런 건 시대적. 아닌가 싶기도 하죠. 제가 읽은 거로는 좀 레닌이 심해요. 거기 그 당시 논쟁자들은 좀 뭐 그렇게까지. 이후에 프롤레타리아 국제 아웃클래스 테러리즘과 공산주의에서 그런 식으로 레진처럼 그런 비난과 조롱 톤을 많이 없었고 어, 이게 그 배신자 카우츠키 나오고 난 후에 이제 그거를 반박하려고 했었던 저작인데 거기에서는 또 조롱 죄송합니다만 질문 내용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안 들려. 질문이요?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요? 네.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풍조였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배신자 카우츠키 이후에 이제 그 카우츠키가 해당 저작을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썼었던 그 테러리즘과 공산주의에서는 이런 그 레닌처럼 신랄하게 뭐 비난하는 어투랑 이런 게 없었어가지고 뭐 그때 당시 시대적인 그런 폭토는 아니었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사실은 본질적인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왕성민 동지가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다음 질문은 이제 다음으로 왕승민 동지께서 해주신 질문이 재헌의회 해산에 관해서 레닌은 10월 혁명 이전부터 재헌의회 소집을 요구했고 볼셰비키가 이 재헌의회 선거에 참여를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서 재헌의회가 반동적 기구고 해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모순된 태도가 아니냐라고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 문제는 뒷부분에 부록 2인가 1인가 거기 재헌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재헌의 그래서 거기서 재헌의회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그 재헌의회를 선출하고 이런 과정이 이 내전이 벌어지고 그럴 시기인가 봐요. 그리고 재헌의회에 많이 선출된 사람들이 이 사회혁명당인가? 그 사람들이 이 그 내전 과정에는 그 백군 쪽에 가서 붙어 있었고, 그리고 선거 과정에 그 사람들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 선거권자들한테 알려지지가 않았다. 그래서 잘못 뽑힌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써놨거든요. 그리고 선출된 사람들이 소비에트에서 무슨 법령 제정한 거를 추인을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거부했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폭력적 충돌 과정에 혁명을 진행되는 과정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서방에서는 잘 모르고 그걸 왜 선출된 사람을 다 내쫓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썼죠. 그러니까 그 러시아에 그리고 재헌회가 그 해산됐을 때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대중적으로. 그거는 이미 그 사람들이 선거 과정에 했던 슬로건이나 이런 게 혁명이 진행되면서 다 부정됐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큰 반발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죠. 뭐 레닌이 처음에 재헌의회에 볼셰비키랑 같이 참가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태도를 바꾼 것이 음. 뭐 그 재헌의회가 본질적으로 좀 그런 반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모순적인 게 아니라 아니 그 과정 제가 어떤 면에서 과정의 혁명적 과정에 그 사람들의 의도라든지 이게 드러났기 때문에 더 뭐 그걸 따질 필요도 없어가지고 해야 좋겠다 이거거든요. 모순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과정이 진전되면서 이미 쓸모없는 게 돼버렸다는 거죠. 러시아에서는.
그 과정 저도 이제 궁금해서 좀 제가 꼼꼼하게 봤는데 그 부분을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그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다 연결된다고 보는데, 일단 제헌의회 해산 과정을 보면 이제 10월 혁명으로 권력을 잡았잖아요. 잡고 나서 몇 달 뒤에 이제 제헌의회를 했는데 의회를 막상 결과를 놓고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혁명당이 다수를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농민이 다수였기 때문에 농민의 지지를 받는 사회혁명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볼셰비키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저도 지금 명칭이 생각나는데 무슨 그 무슨 권리장전 해갖고 그거를 이게 추인하는 추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성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걸 계속 미루고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의회를 그냥 해산시켜버리고 이제 소비에트가 이제 그걸 그냥 인정 추인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주의를 부정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게 볼 수 있는데 저도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거든요. 근데 카우츠키의 이제 주장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는 거를 일반 저도 이제 노동조합 하다 보면 그 순수하게 다수가 이렇게 모여서 토론하고 거기서 토론된 내용 중에 그냥 다수의 결정으로 가는 걸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민주주의라는 거는 그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는 계속 있었어요. 뭐 옛날 로마 시대에도 민주주의 그때부터 발달이 있었고 지금도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보면 모든 국민이 투표를 해요. 근데 그럼 이렇게 해서 결정된 또 이렇게 해서 뽑힌 대통령, 이렇게 해서 뽑힌 국회에 과연 진짜 다수를 위한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지배계급이 다른 피지배계급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게 이제 로마 시대 같은 때에는 그 동의를 얻긴 얻는데 그 맨 하층에는 빼고 소위 말하는 상층과 중간 계급 정도의 의견을 모으면서 이제 자기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과정인 거죠. 지금도 보면 우리가 이제 뭐 말한 것처럼 100%다 성인이면 누구는 다 투표하고 모든 국민의 어떤 그 결정으로 대통령도 뽑히고 의회도 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자본을 위한 체제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정당성 면에서 보면 모든 국민의 지지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레닌은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제가 볼 때 이게 순수한 100% 그런 식의 어떤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지배계급이 자기의 어떤 그 지배를 정당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계급계층의 의견들을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막스도 얘기한 게 뭐냐면 나중에는 국가가 소멸되고 계급도 소멸되고 민주주의도 소멸된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계급이 소멸되고 이런 거면 민주주의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레닌이 얘기한 게 뭐냐면 의회를 해산하면서 그 소비에트가 그거를 추인하게 한 게 뭐냐면 소비에트가 노동자 계급의 중심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지금 뭐 이렇게 소수라고 숫자로만 보면 소수일지 모르지만 그 지향 자체가 노동자 계급의 사회주의적 진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걸 이제 정당화한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단순한 다수의 결정으로 움직이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폭력적으로 볼 수도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1917년 2월 혁명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모든 사회주의들이 환영하고 했던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10월 혁명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평가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중에 가장 핵심적이었던 것들이 볼시비키가 어쨌든 간에 재헌회 선거를 했고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재헌회를 해산시켜 버리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뭐 일단 뭐 그 전에 레닌의 발언을 뭐 거론하기도 전에 일단은 어쨌든 선거 결과를 뒤집어 버린 거잖아요. 무력화시킨 것이고 그렇다면 그 다수의 그 10월 혁명을 뭐 사회주의 혁명이 아닌 뭐 볼셰비키의 구테타다라고 왜곡하고 비판하는
그 세력과 내용 중에 이 재헌의 해상권이 많이 주로 거론되고 있는데 역으로 이런 것들도 비판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선거 자체가 제대로 볼셰비키의 의도하에 결과를 내올 수 없었던 상황을 인지했다면 선거를 했을 것이냐. 그리고 그 선거 결과가 어쨌든 볼셰비키에게 유리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뒤집고 재헌회를 해산시킬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근데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 사회주의 혁명을 옹호하고 인정할 수 있는 행위로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핵심이자 과제로 그리고 반혁명 세력들에게 있어서는 끊임없이 10월 혁명을 왜곡하고 폄하하고 구태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로서 계속 작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그 남근 동지가 얘기했듯이 그 책자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들 자체가 그 레닌의 주장이 그만 이런 비난과 비판을 덮을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넘어설 수 있는 수준의 답변이었을까 주장이었을까 하는 데서는 좀 한계도 있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왜냐면 다시 돌아가서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건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 선거상 그 볼셰비키가 실제적으로 혁명 이후에 러시아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선거를 붙이면 당연히 농민적 기반이 있는 사회혁명당이 대부분이 표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재헌의회를 인정을 하고 선거를 실시를 하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로서는 혁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뒤져버린다. 근데 이것들을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아직도 문제가 좀 남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료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첫 번째는 이제 왜 했는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레닌이 되게 저는 그 뛰어난 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대중들은 경험해 보기 전에는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나왔는데 재헌의회 같은 경우도 물론 그 책에는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 전에 계속 재헌의회를 주장을 했잖아요. 한계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한 이유는 뭐냐면 해봐야지 안다는 거죠. 해보기도 전에 이러니까 재헌의회 이제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 엄청나게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해보고 그 결과를 보니 역시나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거 하나 말씀해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참 사례가 생각나는 게 제가 최근에 어떤 노동조합을 만났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거기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같이 섞여 있거든요. 근데 정규직 조합원에 비해서 비정규직 조합원이 한 10배가 많아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 대의원수가 정규직 대의원수하고 비정규직 대의원수 똑같이 해놨어요. 숫자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규직은 에 비해서 비정규직 10배나 많은데 대의원수가 정규직 대의원수하고 비정규직 대의원수가 똑같은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단순한 숫자로 대표하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대표한 사람이 10배는 더 많이 대표성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표를 한 1대1로 매칭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내부에서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적이 않아요. 왜? 우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동등하게 어떤 입장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럼 가면 이걸 그러면 비민주적이라고 할 것이냐.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그냥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 볼셰비키 레닌의 생각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적인 혁명이 진행되면서 그 안에서 노동자 농민이 힘이 세져서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환한다라는 거잖아요. 큰 이 사고의 방향이. 그래서 이 케레스키 정부 내에서 뭐 선거도 하고 그러면서 재헌의회 이건 이제 민주공화국을 구상하면서 가는 흐름인데 그거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소비에트가 구성되면서 소비에트에서는 볼셰비키가 다수였어요. 근데 이제 재헌의회 선거는 이건 뭐 비례대표제로 했나 봐요, 그 당시에. 그것도 요번에 읽으면서 알았는데 비례대표제로 했는데 사회혁명당이 비례대표제로 하면은 다수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이제 다수파가 바뀌는 그 과정에
10월 혁명을 통해서 이 새로운 정치, 사회주의 혁명으로 일보 갔다. 그러면 그 이전에 민주공화국 어쩌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빨리 그 또 정리돼야 되는 구시대의 잔재다라고 본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이 재헌의회 이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기 헌법을 만들고 이러기 위한 절차였는데 소비에트 이것도 굉장히 많은 대의원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노동자, 농민, 병사 소비에트가 주축이 됐지만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10월 달에 쳐서 국가 권력은 뺏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혁명당은 반혁명 세력으로 갔어. 그리고 지리멸멸해. 그리고 이 물리적인 충돌에서는 이겼어. 그리고 정치의 연장은 폭력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폭력. 그래서 혁명적인 폭력의 불가피성을 생각을 한 거고, 그 싸움에서 이미 정리된 거다라고 보지 않았을까. 거기다가 이 반혁명 세력이 소비에트가 정한, 그러니까 국가의 기반이 된 건 소비에트인 거예요, 이미. 그리고 거기에 저항하는 세력들은 깨졌어요, 싸움에서. 10월 혁명을 통해서. 근데 잔존 세력들이 재헌 위에 모여가지고 이 법령을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정리했는데 러시아 내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 과정을 다 봤잖아요. 근데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거지. 얘네 민주주의를 파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 내에서는 우리는 다 봤다. 사람들이 바보냐. 재헌위에 다수파 있는, 그리고 사회혁명당이 중간에 깨졌나 봐요. 그 비례대표제로 이렇게 왔는데 당이 없어졌는데 그것도 사실상 무효된 거다, 저거는. 라고 판단해서 해산한 건데, 외부에서는 민주주의 형식이 그걸 배반하고서 가지 않았느냐라고 비판을 한다라는 게 레닌의 주장인 거죠.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정치적 과정을 봐도 4.19 이승만 물러났잖아요. 그 선거를 통한 건가? 아니잖아요. 뭐 헌법에 그게 써 있나? 그 싸우니까 그냥 물러난 거잖아요. 박정희 총 맞아 죽고 그랬는데 그것도 12.12 쿠데타 군사 쿠데타를 했잖아요. 그 법에 불법이거든. 그리고 그게 막 연장해가지고 그 공화국이 새로 바뀌었어요. 그 전단이 등장했어. 사실은 그런 식으로 보면은 전두환도 욕먹고 박정희도 욕먹고 해야 되지만 4.19도 불법적인 거야. 법에 없고 그런데 니들이 뭔데 대통령을 선출된 사람을 끌어내려? 최근에는 박근혜도 마찬가지인 거죠. 박근혜 퇴진을 요구했는데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탄핵을 민주당이. 그러다 나중에 힘에 밀려가지고 탄핵해가지고 끌어내려왔잖아요. 그 탄핵 절차를 밟았을 뿐이지 사실상은 선출된 대통령을 이 촛불이 끌어내린 거잖아요. 실질 내용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현실의 실질적인 정치하고, 근데 이제 물론 문제 제기를 왜 하시는지는 알아요. 아까도 그 얘기를 했지만 정치의 연장은 폭력이다. 그게 이제 레닌 태제거든요. 그래서 혁명적 폭력을 정치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정치의 연장이 폭력이지만 폭력으로까지 가지 않고 정치로 풀 수 있다. 라고 할 때 싸움에서 고수들은 굳이 피를 안 보고 승부를 보잖아요. 그죠? 그게 더 고수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는 굳이 그런 빌미를 주면서 주워 박아가지고 무릎 꿇려가지고 해야 될 것까지 있냐. 그 전에 손을 봐서 정리를 해야지. 그게 더 높은 수준의 정치인데. 그러니까 정치의 연장은 폭력이다라는 거를 거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는 그 문제제기가 왜 나오는지는 알겠으나, 하여튼 레닌의 반론은 그런 맥락에서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대통령님도 얘기하시고 예수님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재헌의 선거 이후에 그리고 구성됐던 재헌의 결과에 대해서 뭐 여타의 뭐 몇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레닌이나 볼셰비키는 그 필요성이라든가 그 역할에 대한 무용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더 핵심적인 거는 뭐 영근 동지 얘기했듯이 러시아 인민들 자체가 그런 행위에 대해서 뭐 별다른 저항과 문제가 없었다. 이미 다 확인됐던 네, 거죠. 그런 맞아요. 근데 저는 봤을 때 음. 그러니까 10월 혁명 이후에 재헌의 선거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게 내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혁명 세력은 반혁명 세력에 대한 전쟁을 하고 있었고 반혁명 세력에 대한 끊임없이 이제 뭐 그런 싸움들 과정 속에서 저는 일단 그 내전을 통해서 반혁명 세력이 제압당하는 과정이었다고 봐요. 그 이제 뭐 그 형세는 왔다 갔다 한 부분도 있었긴 했지만요. 구체적으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재헌의 선거 결과에 대한 인민들에 있어서 아니면 타 정치 세력들에 있어서의 문제제기나 저항이 제대로 표출되고 수용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조건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레닌과 볼시비키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그 평가에 있어서 재헌의 선거나 선거 결과 이후에 있어서의 러시아에 있어서 인민지나 재정치 세력들에 있어서 뭐 특별한 문제제기도 없었고 했다는 부분들은 이미 내전의 과정 속에서 정리됐어요. 정리 제압됐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것에 대한 타당성은 좀 신뢰성이 좀 저하될 수도 있다. 저하될 수도 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10월 혁명 자체가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고 어떤 일당에 있어서의 뭐 그 정치 부패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아요. 저도. 근데 이제 재헌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이제 그 문제의식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하지 않으면 그런 과정들은 앞으로 우리 역사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역사 속에서도 그런 유사한 경우 속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냐라는 거를 그 고민했을 때 정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런 그럼 거를 하여튼 저 박아가지고 무릎 꿇린 거니까. 예, 그치, 힘으로 제압하는 거죠. 마태민 동지가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 다음 질문으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다당제가 양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을 주셨거든요. 레닌은 맨셰비키랑 사회혁명당을 소부르주아 정당이라고 하면서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이제 취했는데 그 사회주의 정당도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노동당이 있고 분당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 뭐 이게 양립할 수 있는 건지랑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정당이라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동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저도 한번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많이 찾아봤던 내용이라서 일단 저는 이제 개인적인 거라기도 하던 그 우리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와 당 독재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스탈린주의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마침 오늘도 오전에 뭐 이제 토론이 있었는데 그 레닌이 1920년에 그러니까 혁명 이후에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제 그 좌익소외화병 해석이 여러 가지 돼 있지만 좌익소외화병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도 이게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요. 독재는 소비에트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가 수행하고 독재라는 건 그 소비에트 그 당시 소비에트잖아요. 권력의 그러니까 그 소비에트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가 수행하는 거고 이 프롤레타리아트는 볼셰비키 공산당의 지도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 권력의 주체는 소비에트라는 거예요. 대중들이 민주적인 어떤 선거 과정을 통해서 그 지도자를 뽑은 게 소비에트잖아요. 그 소비에트가 이제 독재를 하는 것이고 공산당은 정치 사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 대중들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시키면 알려내고 그 속에서 이제 정치 사상적 지도를 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리고 초반에는 제가 지금 정확히 아는데 그 맨셰비키나 사회혁명당이 인정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내전이나 이런 게 이제 되면서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그 긴급조치 막 발령하듯이 계엄령 선포하듯이 부르주아들도
약간 그런 계엄령 선포하듯이 그런 시대에 되면서 이제 그 다른 정당들의 활동들이 못하게 된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탈린이 잡으면서 이제 일당 독재로 기결된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지 처음부터 당 독재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동시된 건 아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그 오세종 동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원래는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당 독재가 아니고 사회혁명당이랑 그런 정당들이 허용이 됐었는데 이게 내전에서 사실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멘셰비키랑 사회혁명당이. 사실 처음에는 그 사회혁명당도 좌파랑 우파가 나눠져 있었는데 사회혁명당 좌파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볼셰비키랑 같이 연정을 했었어요. 연정을 했었다가 그 레닌이 그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도약 그 독일하고 평화협상을 맺으면서 그때 아마 이탈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 반란 세력이 가담을 했기 때문에 금지가 된 것이지 사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면 그 정당이 금지되는 게 사실 뭐 부르주아 국가에서든 뭐 사회주의 국가에서든 일반적인 상식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볼셰비키 말고는 다른 정당들이 다 반란군이 돼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당제가 성립이 된 것이지 원래 다당제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어떤 정당이 또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정당인가 이거는 사실 프롤레타리아트가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당이 프롤레타리아트 정당인지는 프롤레타리아트가 뭐 소비에트 선거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택을 하는 길이 열려 있지 않을까. 소비에트 선거에서 만약에 다른 정당이 승리를 했다고 하면은 그 정당이 프롤레타리아트를 대변하는 정당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질문은 이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 시기에 다당제가 허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오히려 다당제라는 것 자체가 그런 PT 독재 시기 그 이후에 이제 사회주의 사회로의 완전 전환 이렇게 봤을 때 원칙적으로 다당제라는 어떤 정치 형식이 보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원칙으로 허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식도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PT 독재 시기는 굉장히 이행적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당제가 그 제약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또 오히려 사회주의로 가게 되면 어떤 사회주의적 그 사회주의 시기에 있어서의 어떤 그 당이라는 것들은 어쨌든 간에 계급의 정치적 이해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 조직인데 사회주의라는 어쨌든 이제 계급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없어져가는 사라져가는 시기 속에서 당이라는 형식으로 다당제라는 형식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심이 있는 거고 오히려 이제 PT 독재 시기에는 그 이행적 과정이기 때문에 다당제라는 형식이 보장될 수 있으나 그런 이행적 과정 속에서 반사회주의, 반혁명적 정치 조직에 대해서는 어쨌든 앞서 논의된 것을 근거로 봤을 때 보면은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제거됐던 과정들이 있었지 않았냐라는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원칙 속에서 정치의 자유라는 부분들이 활동의 자유라는 것까지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은 유효하게 남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발언해주세요. 또한 제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 단일 정당에 의한 혁명의 지도가 과연 혁명의 이행에 있어서도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드는 게 결국 소위 말하는 막스레닌주의자, 그 스탈린주의자들이 그 프루쇼프 시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과 같이 결국 정당의 PT성 그리고 정당의 계급성, 정당의 활력이라든지 혁명성이 어떤 공산당이라는 이름으로 감지되는 것도 아니고 대변되는 것도 아니며 보장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또한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그 에베르트 시기에 사회민주당이 어떠한 배반 행위를 했는지 기억을 한다면
그리고 또 에베레스트의 배반으로 사회민주당이 썩어 들어가는 시기에 그 국제주의적 혁명 지도자들, 국제주의적 사회주의 지도자들이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생각해 보면 그 썩어 들어가는 당을 깨고 나올 자유가 혁명을 위해서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변에 계신 다른 동지분들도 언제든 발언하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 질문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동지는 계실까요? 예. 지금 아까 저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스탈린도 읽어보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 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스탈린은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걸 알게 될 텐데, 아무튼 지금 뭐, 그러니까 부르주아지들이 얘기하는 다당제, 그게 민주주의의 전형적인 형태인가? 이런 질문은 계속 남아있고, 그러면 현존 사회주의에서 했던 그 소위 일당 독재, 그리고 정치적 활동의 금지, 또는 뭐 정치적 당이 다당제긴 하더라도 사실상은 일당 독재, 뭐 이런 데도 있죠. 그런데 예, 그럼 어떠한 정치 형태가 그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전형적인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형태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질문이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사회주의권이 하나같이 하여튼 스탈린식의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예외적으로 어, 이것도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라오스가 다당제고 선거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건 좀 더 공부를 저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그런 그 일당이 그냥 그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막스부터 쭉 읽어봤을 때 막스의 파리 꼬뮌에서는 민주주의가 확장된 거지 거기는 이제 선출 가능성, 소환 가능성, 모든 특권의 폐지 이거 원칙처럼 관철됐단 말이에요. 모든 꼬민에서. 그리고 레닌도 국가혁명에서 파리 꼬민의 원칙이 그거다라고 밝혀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 현존 사회주의권에서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럼 이게 뭐냐, 사회주의 원칙이 뭐냐, 부터 시작해서 많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아무튼 뭐, 요번 그 세미나에서는 일단은 막스주의, 고전, 이 양반들이 뭐라고 썼는지 정확히 읽어보자. 라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읽은 바에 따르면, 막스나 레닌은 모든 그 이 공직의 선출 가능성, 소환 가능성, 특권의 폐지, 이거를 원칙으로 얘기를 했었다. 했었던 것처럼. 이 레닌도 볼셰비키가 그렇게는 안 갔지만, 국가혁명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원칙이다, 이게.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그죠? 그거까지 이제 일단은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바람직한 거냐. 그것도 몇십 년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견주어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죠. 이게 레닌이 왜 그렇게 했느냐,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그렇게 했느냐를 그냥 저가 이런저런 뭐 저작들을 좀 읽어보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당시 뭐 러시아에서 처했던 상황 원래 제 이 인터내셔널에 카우츠키랑 뭐 베른슈타인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약간 주된 그런 걸 이끌어가고 있었잖아요. 사회주의의 뭐 트렌드를 이끌어간다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세계 1차 대전이 터지면서 레닌이 충격받은 게 이 사람들이 이 양반들이 그 세계대전 안 하겠다고 했으면서 터지고 나니까 다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서 그 조국 방해하고 앉았네. 그러니까 레닌이 이거 유럽의 사회주의 혁명 기다리면서 할 게 아니라 러시아에서 해야겠다. 이 혁명을 현재성으로 좀 끌어와야겠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에
러시아의 후진성도 있고, 뭐 세계 자본주의, 뭐 세계 제국주의가 있음에도 이거를 잘 타파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한 게 아닌가. 물론 막스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얘기하긴 했지만 그걸 어떤 정치 체제로서 이제 구성한 건 레닌이라고 저는 독해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체제로서 하는 건 레닌인데 그래서 이런 게 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다른 동료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생겨난 원인. 야, 뭐 러시아의 후진성과 당시의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뭐 비민주적으로 보이겠지만 당시 상황이 그랬으니까 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도 그 어쨌든 막스주의가 만들어지고 나서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인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이전의 역사에서 뭐 예로 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이나 전례, 모범은 없었던 것이었고, 뭐 레닌도 볼셰비키들도 새롭게 끊임없이 창조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은 거였고, 현실적인 여건이나 상황에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혁명이 저는 대단히 절박했다고 봅니다. 볼셰비키에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1차 대전 과정 속에서 2월 혁명, 그리고 이제 10월 혁명, 뭐 가는 과정, 그리고 10월 혁명 이후에 있어서의 그 주변 유럽에 있어서의 그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이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깨져나가는 상황 속에서 고립되어졌고, 이거는 뭐 혁명의 지속 여부를 떠나서 본인들 볼셰비키의 생존 여부도 굉장히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혁명을 멈춘다. 그리고 그것이 민주주의, 그 부주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멈춘다 하면 저는 거꾸로 이제 다 죽음의 목표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혁명을 지속하기 위한 현실적인 절박함, 절실함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전에 이제 뭐 카우츠키가 얘기했었고 다수의 막수지가 얘기했던 어떤 전형적 어떤 사회주의 그리고 혁명의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렇게 약간의 돌출적이거나 좀 다른 부분들도 있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일정 부분 옹호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 네, 필연적이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제가 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예, 고민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그게 이제 스탈린 읽고 나서 또 그게 논쟁이 될 거예요. 그게 당 얘기가 또 나오니까. 그런데 그거 이제 국제적인 정세, 그 자기들이 이제 포위돼 가지고 사실은 백군들도 러시아 사람뿐 아니라 이 체코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만 어떤 면에서는 국제전이에요. 다 들어와 가지고 그 백군 지지하고 그러니까 거기 그거를 방어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어려움 그리고 이 사전 전례가 없으니까 다 만들었어야 되는 어려움 등등. 그런데 어 이제 다시 뒤집어서 다른 각도에서 좀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이 프롤레타리아 국가까지는 세운 거예요. 그리고 파리꺼민처럼 3달 만에 무너지지 않고 잘 방어를 했어. 그래서 막 몇십 년 있었잖아요. 그 몇십 년 있는 과정에 외부에서 공격을 해서 무너졌나? 질문 이제 거꾸로 막 해보는 거예요. 조국 방어 누가 전쟁을 했나? 아닌데 안에서 그냥 개혁 개방 얘기 나오더니 슬금슬금해서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지니까 막 무너졌잖아요. 저거 뭐지? 거꾸로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는가? 또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공격 안 했는데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이제 어, 안에서 뭐가 문제가 생겨서 무너졌는데 그 거기도 이제 막수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국가혁명 읽어보고 자본론도 읽어보고 딴 건 안 읽어도 그 프랑스 내전 이거는 읽어봤어야 되지 않나?
읽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그러면 나같이 질문 던지는 사람이 없었을까? 난 그 이상한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 체제도 그렇고 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거기 뭐 한두 군데 나온 게 아니라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안 읽긴 읽었을 텐데 그러면 야 우리가 지금은 그러니까 혁명 과정에는 어려우니까 내전도 겪고 막 이러니까 이 또 나치즘 등장해서 또 막 전 세계 대전에 참여해서 싸웠어야 됐고 거기까지도 이해하는데 그 이후는 그리고 그 싸우다가 진 게 아니란 말이죠. 외부에서 공격해가지고. 그러면 원인을 찾을 때 그 내부에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전시 공산주의 소위 얘기하는 그게 전시가 아니니까 우리는 원래 우리가 읽어보니까 어유 이 양반들이 다 똑같은 얘기하네. 그 이쪽으로 해도 좀 발전시키자 이렇게 갔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가면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그 사회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야, 그 쾌수천 막 그걸 던지는 거예요. 그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쪽으로 가면 대중의 지지를 못 받는 거 아닌가? 이상하잖아. 그죠? 대중의 지지를 더 확인해가지고 힘받아서 갈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잖아요. 그냥 당내에서 정하고. 그러면 그런 질문도 던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그게 몰락한 와중에 앞으로는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 전술, 이행 전략을 생각할 것인가 라는 과정에 또 똑같이 그렇게 해? 그럼 또 패망인데 이런 불안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은 뭐 알겠어 이해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몇십 년간 그럼 왜 계속 그러고 있었지? 이런 질문까지 던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럼 일단 제가 그에 대해서 약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흔히들 그 소련이랑, 잠깐만요. 흔히들 약간 소련이랑 약간 현실 사회주의권이 외부에서 안 건드렸는데 스스로 무너졌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으로 문제가 있다. 사실 이런 식으로 흔히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회주의를 공격하는 쪽에서도 사회주의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련이 무너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많이 하고,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사실 소련이 그럼 계속해서 뭐 평화 상태였는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계속해서 사실 미국이랑 어떤 냉전이라는 게 있었고 계속해서 군비 경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소련과 사회주의권은 계속해서 약간 준전시 상태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계속된 약간 고립, 약간 서방이랑 그 사회주의권이 약간 단절되어서 어떤 경제적으로 시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립이 있었고, 그리고 계속되는 군사적 대립, 이런 게 있었는데, 정말 외부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가,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는 그런 외적인 영향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현실 사회주의의 이념이나 체제의 실패라기보다는 그런 주변 상황에 따른 그걸 버티지 못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말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게 원래 하려고 했던 거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이게 발전되고 뭐 이런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쪽에서는 사회주의 뭐 심지어는 공산주의 단계에 우린 돌입했다라고 얘기도 했었어요. 그럼 무계급 사회인데 공산주의 돌입했다. 그리고 사회주의 얘기하다가 뭐가 이론적으로는 안 맞으니까 발전 단계를 계속 나눠서 옛날에 3단계라고 그러는데 우리 2단계였나 보다. 자기들끼리 그거 가지고 논쟁했잖아요. 단계론 논쟁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 우리는 사회주의 원래는 그거 아닌데
더 발전됐어야 됐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음. 부분에 관해서 사실 외적 조건의 문제를 너무 그 자기들 스스로도 우리가 하는 게 우리 이념에 원래는 안 맞는 건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싫어서 우리는 막 옳게 된 걸 하고 있는 거다 하고 계속 자기 합리화를 반복한 과정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사회주의가 진짜 문제다라는 얘기가 관철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망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회주의 자체가 예를 들면 민주노총에 지금 이상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민주노총이 전체가 심지어는 우리까지 다 그냥 도매금으로 욕먹듯이 사회주의가 통으로 다 몰락하게 만드는 거지 그건. 역사를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발언하세요. 응. 소위 말하는 우리가 스탈린주의자라고 종종 얘기하는 막스 레닌주의자 분들과 이 문제, 그러니까 다당제의 문제를 논쟁하게 되다 보면 늘 듣는 반론이 당은 곧 노동자 계급의 전이고 노동자 계급 자체다라면서 주인 대리인, 그러니까 대리인의 문제는 결국 맨셰비키적 용어라면서 공격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과연 당만이 노동자 계급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는가? 당이 노동자 계급을 올바르게 온전하게 대변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당이 곧 노동자 계급일 수 있는가? 당과 노동자 계급을 일체화시킬 수 있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당이 노동자 계급을 대변할 수 있게 만드는 일체화하고 담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는가? 그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도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배움이 짧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상. 예, 아니, 아까 전에 뭐 계속 얘기한 거 비슷한 건데, 이제 저는 당과 계급을 동일시하는 건 스탈린에 들어와서 좀 그렇게 된 거고, 그 스탈린주의는 비판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아까 전에 말처럼 저도 이제 그런 고민해요. 과연 진정한 노동자 계급 정당은 어떤 당인가? 저는 이거는 역사적으로 판명된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는 다 뭐 자기네가 가장 정통적이고 뭐 올바른 당이라 주장하겠죠. 저도 레닌이나 볼셰비키도 지금에 와서 역사적으로 거기 혁명이 성공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평가되는 거지. 만약에 맨셰비키가 성공해서 지금 뭐 맨셰비키가 잡았다면 아마 지금의 역사는 맨셰비키가 정통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뭐 그냥 후대에서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요. 어쨌거나 자꾸 그 당과 계급을 이제 동일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 레닌도 얘기했듯이 그 독재라는 건 이게 소비에트 대중들이 뽑은 그 대중들이 뽑은 그 지도자들 그게 볼셰비키가 아니고 소비에트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노동자 농민 병사 소비에트라는 게 전체적인 어떤 권력 기관으로서 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배하는 게 이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노동자 계급의 독재 그런 의미고 그 볼셰비키는 뭐 맨셰비키 아니 소비에트에서도 참고로 소비에트도 처음에 그 1905년에 생겼다가 1917 2월 혁명 때 이제 혁명의 중심적 역할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맨셰비키가 다수였어요. 1917년 2월 혁명 때만 해도.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레닌이 4월 태제 발표를 하면서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그 소비에트 내에서 다수파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이제 17년 10월 혁명이 되면서 10월쯤에 이제 그 정확하게 말하면 그 혁명 그 다른 나라의 소비에트 전체 대회였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고전까지도 맨셰비키가 다수였는데 그 대회 때 볼셰비키가 다수가 될 거라는 거를 뭐 대충 알잖아요. 예상하고 그 전날 혁명을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볼셰비키가 다수가 된 걸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발표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소비에트 내에서도 그 볼셰비키가 뭐 절대적인 걸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다수파였던 거죠, 그 당시에. 그것도 10월 혁명 당시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어, 지금 이제 우리가 국가와 정치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범위를 좀 넘어가는 거지만, 그 인식론적으로 볼 때, 그 안티 듀링이라는 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막스가 뭐라 그러냐면 듀링이 요 헤겔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걸 알고 뭐 절대절명의 그 하여튼 지혜를 가지고 있고 어쩌고 이렇게 이제 헤겔도 좀 그런 착각에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듀링이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인식론적으로 볼 때 잘못이다. 그래서 모든 걸 알고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모든 곳에 현존하고 있고 어, 알맥티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이런 거는 없다라고 그랬어요. 인식론적으로 그거는 개인의 한계도 있고 역사적인 한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그 모든 걸 알고 전지전능한 그런 거는 없다. 사람이 만든 것 중엔. 그 얘기는 뭐냐면 막스나 엥겔스 자기 스스로도 그렇다는 얘기고 그거는 레닌도 본인의 여기 논쟁하는 거 보면 한계를 얘기를 하잖아요. 러시아는 요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된다. 그리고 레닌이 볼셰비키 안에서 뭘 얘기를 할 때 소수파가 돼서 깨진 적도 많아요. 뭐 전지전능하고 막 레닌은 뭐 그거는 나중에 그런 전설이 생긴 거고 볼셰비키 내부에서도 소수파인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화가 나서 막 어디 지방으로 내려가는가 그래가지고 등장 안 하다가 한참 있다가 부르니까 나오고 뭐 이런 적도 있고 그렇다면은 그게 절대적인 건 없는데 근데 러시아의 볼셰비키 당 나중에 그 당은 난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무슨 시 같은 게 있는데 모든 거를 알고 있는 당, 모든 곳에 존재하는 당, 전능한 당. 꼭 그 세 가지를 딱 막스가 그건 없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세 가지가 당이라는 거예요. 인식론적으로 그건 틀린 얘기죠. 그 당도 그런 건 없고 그게 무슨 수령이나 뭐 무슨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일단은 저거는 좀 문제가 있는 사고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얘기했을 때 1%나 0.1%만 틀린 게 발견돼도 그거는 무너지기 쉬워요. 100% 옳다고 그랬는데 틀린 게 발견됐어. 그럼 무너지는 거죠. 왜 그렇게 위험한 주장을 그런 길로 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왕승민 왕승민 동지 질문을 계속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혹시 답변이 계속 되고 계실까요? 답이 없으시네. 우선은 그러면 뭐 질문이 아직 뭐 두 가지 정도 남았고 뭐 질문을 계속 답하다 이제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왕승민 동지 다른 질문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에서는 부르주아의 정치, 사상,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건지를 질문하셨고요. 집권하기 전까지는 그런 자유를 주장하다가
집권 이후에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명목으로 자유를 박탈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카우츠키 지적대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1789년부터 1871년까지 이제 프랑스 대혁명기인데, 프랑스 혁명기인데, 혁명과 반혁명이 계속 뒤집히면서 반복되었듯이 프롤레타리아 혁명도 그럴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지 질문을 하셨고요. 또 자유에 대한 입장이 이게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이 계급적 관점이라는 명목에 정당화될 수 있는 건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리하자면 뭐 이런저런 자유가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되면서 부르주아의 자유를 박탈시키는데 그게 말이 되는 건지, 뭐 프랑스에서 혁명과 반혁명이 왔다 갔다 한 것처럼 프롤레타리아 독재도 다시 뒤집힐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닌 건지라고. 또 자유라는 것이 이렇게 막 입맛대로 바뀔 수 있는 건지를 질문을 해주셨네요. 쉽게 말하자면. 뭐 지금까지 토론한 거로 다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다 요한다. 제가 뭐 얘기는 한마디만. 예, 뭐 대충 다 나온 얘기 같은데 그냥 한마디만 더 여기 또 엥겔스가 한 얘기 그냥 있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혁명이란 존재하는 것 가운데 가장 권위적인 것이다. 혁명이란 일부의 주민이 소총과 총검, 대포 등의 대단히 권위적인 수단을 가지고 다른 대부분의 주민에게 자신들의 의지를 강요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거는 그 일시적으로 보면 뭐 때로는 이제 무력까지 동원해서 이제 그 자유를 뭐 억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혁명이나 초기에도 이제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보고요. 뭐 자본가들도 수시로 뭐 계엄령 발표하고, 우리 박근혜 퇴진투쟁 때도 문건에 나왔잖아요. 계엄령 선포하려다 말았는데,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과정들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의 소련이든 뭐 중국이든 북한을 저는 비판하는 이유가, 뭐 그냥 우리 원론적으로 따지면 국가는 소멸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는 확장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본주의보다 더욱더 발전된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정치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경제도 발전하고 이런 게 이제 사회주의인데, 지금의 뭐 북한이나 중국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비판돼야 된다. 뭐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혁명 초기에는 항상 좋았었잖아요. 처음에는 예, 선거도 했고, 예, 예. 소비에트도 선거를 해가지고 볼시비키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예, 예. 아니, 그래서 이게 자꾸 그런 이제 그 당시에 있어서의 반혁명 내전, 그리고 전시공산주의, 이것으로 자꾸 회귀되어지는데, 그 이후에 이런 기본적인 민주적인 원칙이라기보다는 뭐 이런 정치 자유, 뭐 집회 결사, 이제 언론 자유가 다 제약되기 시작했고, 그런 이제 잘못된 그 역사들이 이제 쭉 이어져 나왔기 때문에, 뭐 일반인들의 시각 속에서 사회주의 사회를 바라볼 때 가장 크게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혹이 뭐 정치의 자유, 뭐 언론의 자유, 자유가 없다. 자유가 없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을 가할 수 있는 충분한 역사적 과정이 전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살짝 이 질문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각종 이 독재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독재관이라고 로마의 어떤 그런 보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딕테이터십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 현재 독재 이미처럼 막 마구잡이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로마의 과두정 같은 이런 공화정이 유지되다가 전쟁 상황 같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예, 이 사람, 왜냐면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이 위기 상황을 못 넘기면 안 되니까요. 한 사람을 독재관으로 세워서 이런 위기 상황을 넘기기 위한 그런 것에서부터 나타난 것이더라고요. 원래는. 그래서
아무래도 막스나 레닌이 말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도 그런 의미가 좀 들어가지 않았나. 지금 레닌이 처한 상황도 세계적으로 외부에서 제국주의의 이런 압력이 들어오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되게 후진성을 갖고 있고 자본주의가 계속 이렇게 자기 또 레닌도 주변에 기회주의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고 어떤 풀뿌리 운동에서 나타나는 기회주의적 성향도 많이 엿보았기 때문에 이런 자유를 허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런 것에 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제가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고, 어, 또 질문 주신 것 중에 이제 혁명과 반혁명이 뒤집히면서 반복되듯이 프롤레타리아 혁명도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역사 뭐 변증법적으로 막스가 뭐 사적 유물론 얘기했을 때 보면은 이게 어느 종결되고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계속해서 모순이 운동을 낳고 모순이 배태된다는 거는 사실 변칙적인 사고에서 되게 진리에 가깝잖아요. 예, 그래서 뭐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후는 아직은 저희가 좀 그거를 지금 생각할 단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후에도 이게 반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별로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네. 정이 안 되네요. 지금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글을 읽으면서 지금 굉장히 어, 수준 높은 논쟁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번에 이제 스탈린까지 읽고 그러면 더 이게 이제 그 직접 이 사람들이 쓴 글에서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 읽어보고 더 이제 토론을 진전시키면 될 것 같고요. 어, 오늘 이제 이 토론을 하면서 그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이런 역사적 그 어원이 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게 로마의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과두제로 가면서 독재를 정상화하려고 그런 거죠. 초기에는 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뭘 집정관들한테 독재 그거를 인정해 준 건데 나중에는 그거를 정상화해서 정치 체제를 그렇게 가져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건데 하여튼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 가지고 우리가 계속 오늘까지 논쟁하고 있는 건데 그건 이제 말하자면 이 지금 현실의 모순을 해결하고 모순이 지향된 새로운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그 과정의 정치적 형태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얘기를 한 거고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이제 민주주의 완성 태제를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오늘 쓴 글에서도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프롤레타리아트 민주주의하고 동일한 의미로 써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변협당 시절에 이미 그 강령 논쟁할 때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그 용어를 강령에 집어넣자라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 같은 의미니까 노동자 민주주의로 넣읍시다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막스주의자가 민주주의를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근데 이 양반이 나중에 공부를 좀 더 하고 나서 자기 글에 프롤레타리아트 민주주의 이렇게 써. 그렇죠. 레닌도 그렇게 썼어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프롤레타리아트 민주주의라고 같은 의미로 썼습니다. 그 대중들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그러면 거기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 민주주의로 우리는 쓰면 됩니다. 이랬거든요. 그런 머리를 우리가 원론을 잘 알고 이 사람들이 어떤 맥락에서 구사를 했는지 그러면은 노동자 민주주의를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없잖아요. 대중들이 볼 때 뭐 무슨 노동자만 민주주의야 이런 정도겠지. 무슨 사회주의 뭐 프롤레타리아 독재 막 이러면서 민주주의 파괴자 이러면서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읽으면서 지금 오늘의 그 논쟁을 들어보면서 민주주의라는 완성의 문제
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연결시키는 논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제 혁명적 폭력의 불가피성 이것도 세계사에서 많이 드러났어요. 아까 아얀데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뭐 아얀데뿐만 아니라 뭐 베네수엘라, 쿠바, 카스트로도 처음에 민주주의 그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혁명투쟁으로 간 건데 이런 하여튼 이 형식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권력을 잡더라도 이런 그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사람이 잡으면 그건 바로 쿠데타나 테러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 혁명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어떤 그 이 폭력적 충돌의 가능성 이건 언제든지 열려 있고 그 싸움에서 밀리면 그냥 또 금방 끝난다는 거예요. 너무 순식간에 아무리 좋은 걸 했어도 그건 뭐 그냥 모래성처럼 무너뜨리는 게 이 계급 폭력의 문제잖아요. 폭력 거기에 대한 이 힘이라든지 아니면 놀라운 지략이라든지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분명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특히 지금 시기에 이 선거라든지 아까 남미 얘기도 했지만은 그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의 이제 좌파 당들, 노동자 정당들이 지금 막 그 뭐 또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고 뭐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평화적 이행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건 발전시켜야죠. 또 그렇다면 이런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뭐 누가 이게 정답이다 그래가지고 뭐 너 몇 프로 뭐 몇 프로 뭐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전략 전술 구사하는 것까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이 고전들을 읽으면서 일단 두 가지를 다 열어놨다 사람들이 뭐 파리 고민에서도 본 게 있고 러시아에서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그런 식으로 일단은 이해를 하고 이해의 지평이 넓어지고 다 열어놓고 논쟁할 수 있는 그게 맞다고. 네, 열어놓고 논쟁할 수 있는 것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번에 또 다시 스탈린을 더 읽고 현존사회주의 문제, PT 독재가 아까 얘기했듯이 당독재로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글로 갔거든요. 그래서 왜 글로 갔는지 그거는 이제 그래서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다음번에도 더 토론을 진전시키고 오늘 뭐 이만 하는 게 좋을 네, 정리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길게 했네. 사실 뭐 왕성정지 질문 하나 남았고 또 남았어요? 하나 남았고 뭐 어떻게 하실까요? 뭐 여기까지 할까? 아니면 저도 개인적으로 잘 생각을 안 해요. 다음 질문 내용이 그 민주주의에서 순수 민주주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어떤 점이 뭐 같고 다른 점이 있고 뭐 그런 질문이라서요. 답변 한번 해봐도 괜찮을까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뭐 순수 민주주의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의 핵심은 사실 이 민중의 의지가 사실 뭐 정치 사회랑 시민 사회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시키려는 시도가 이제 뭐 루소, 헤겔, 뭐 마르크스까지 계속 이어지는 건데 마르크스는 이제 민중의 의지가 이 정치 사회에 반영되는 게 이게 중요하다라고 포인트를 잡았던 사람이고요. 이게 뭐 순수 민주주의는 뭐 말 그대로 민중의 의지가 파리코민에서처럼 파리코민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데 다 반영이 되는 그런 사회를 말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그 앞에 뭐 부르주아 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있는데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부르주아적 공화정 어떤 그 입헌적 원래 그 봉건제에서 한번 탈피를 하고 입헌적 공화정으로 저희가 가잖아요. 군주정에서 탈피를 하고 입헌적 공화정에서 어떤 선거권 확보까지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모두의 의지가 반영되는 것처럼 보여도 민중의 의지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가 부르주아적 민주주의가 아닌가 싶고
거기서 사회 경제적 기반이 조금 더 확대가 돼서 프롤레타리아 정치적 경제적 권력의 기반이 확대가 되면서 파리코민에서처럼 사회적 공화정까지 나아가면 그때가 되어서야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네, 다른 성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사실 여기 맥락에서 순수 민주주의라는 게 카우츠키가 말한 순수 민주주의 얘기거든요. 네, 그 사실 네, 그 맥락에서 본다면 사실 이 순수 민주주의라는 거는 어떤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어떤 부르주아적인 이상형이 되지 않을까. 부르주아적으로 봤을 때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어떤 형태인가가 순수 민주주의라고 보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카우츠키가 어떤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일반으로 확대시켜서 너무 절대화한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랑 연결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보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네. 저는 이 자리에서 이게 제가 같이 좀 고민했으면 하는 문제 제기를 던졌는데요. 아까 좀 민주주의가 뭔가, 자,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또 대부분 자본주의고 모든 국민들이 다 투표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자, 투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셨처럼 노동자 민중의 이해가 제대로 대변 안 돼요. 자, 그럼 제대로 대변하는 제도는 어떤 것일까? 제가 노동당에서 예를 들면 100%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그 조국혁신당 같은 걸 예를 보면서 100% 비례대표제를 하면 진짜 잘못하면 이게 그 정당의 대표의 인기 투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과연 그럼 우리가 100% 비례대표제를 하면 우리가 노동자 민중의 대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그런 대의제가 어떤 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한번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드릴게요. 이거 한 15분까지 얘기하고 마치면 어떨까요? 네, 좋을 것 이 의견은 다. 저도 그 오세종 동지랑 같은 맥락의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게 있는데요. 뭐 가령 100% 민주제 이게 뭐 말씀하셨지만 오세종 동지가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했을 때 노동자 민중의 의지가 100% 반영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드는 게 과연 민중의 의지가 다 반영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공화정이라는 것들이 뭐 상원도 있고 하원도 있고 나눠져 있는 이 체제 자체가 하원의 의지, 민중의 의지를 100% 반영시키지 않겠다. 한번 필터링을 하겠다.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건데 해겔이 그래서 이런 입헌군주제, 거기서 상원과 하원 이런 거의 필요성을 말한 것이 민중의 의지 100% 반영되면 정치적 광란이 된다. 말씀하셨던 조국혁신당도 있지만 뭐 그들이 비례대표도 비례대표지만 그들의 대표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가를 보면 사실은 그 민주당의 열렬한 그 광신적 그런 지지자들 그럼 그들의 의지가 국회, 의회라는 기관으로 흘러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거를 옳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는 지점이 좀 있고요. 그래서 민중의 의지가 반영되도록 하되, 물론 반영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 그것을 좀 합리적으로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뭐 그런 지점에서 카우츠키를 읽고, 일단 뭐 여기까지 제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일단 제가 생각한 결론 중에 하나는 어떤 그런 우리 사회단체들이 일단 1차적으로 그 민중을 대표를 할 수 있잖아요. 가령 뭐 노조면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고, 뭐 다른 뭐 환경단체면 환경운동가를 대표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에 문제의식 가진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1차적으로 이런 이해관계나 의지들을 한번 걸러준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위로 올라가서 종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 이제 해결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매개 같은 걸 좋아하는데요. 그런 생각을 조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민중의 의지가 100% 관철될까는, 어, 글쎄요. 그건 좀 어려운 문제 같지 않은가. 네. 말씀하신 분들
계실까요? 아니, 보통 민주주의 하면 일단 그 표현에서 그거에 선이라고 느끼잖아요. 민주주의는 선, 꼭 필요한 거. 그렇다면 민주주의라고 질문을 하면 민주주의가 뭐냐고 질문하면 그냥 뭐 민의를 대변한다라고 하지만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기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뭐 다수결의 원칙도 들어가 있고 민주주의라는 뭐 언론, 뭐 출판, 뭐 집회 결사의 자유 등등등 이런 거 있을 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다수 대중들에 있어서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는 다수결이 포함된 민주주의 말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거나 하는 부분에서 뭐가 있을까? 아직은 못 찾겠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결이라는 게 항상 옳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여러 가지 좀 불편함도 있고 어색함도 있는데 그럼 그거 말고 뭐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 못 찾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민주주의 그 속에 들어있는 기제들을 어쨌든 현재에 있어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새로운 사회주의를 이루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적극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 버려야 될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고민과 그리고 실천적 검증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카우츠키를 읽으면서 든 생각이 있어요. 저는 약간, 혁명해야지. 약간 이랬었는데, 카우츠키 얘기를 듣고, 또 약간 한국의 상황에서 대내적으로 또는 대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혁명을 하려면, 당장 한국에서 내가 혁명을 고민하는 사람이면, 이거 일단 한국에 군대 있고, 주한미군의 존재도 있고, 여기서 내가 혁명을 딱 일으키면 주변국들이 가만히 안 두겠죠. 이 상황을 타파할 생각이 안 드는 게, 그래서 엥겔스가 말년에 다수자 혁명이라는 걸 얘기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근대 국가의 상비군들이 너무나 규모가 커져 있고, 그거를 이제 혁명으로 이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보통 선거권에 기반한 어떤 각 나라의 어떤 투표에서 많은 그 지지를 얻는다는 그 객관적 지표를 확립하고, 또 내부에서부터 좀 이렇게 저희 사회주의적인 이런 이해관계를 관철시켜서 전쟁을 내전으로 바꾸는 이제 이런 거를 엥겔스가 얘기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좀 더 저도 이제 혁명해야지 하고 있다가 이 카우츠키 책을 읽고 현재 한국의 상황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조금 더 현실에 올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내적으로도 그 저희가 사회주의 이행을 하고 나서 이 주어진 어떤 물적 기반들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성숙도 필요한 게 아닐까. 그거를 하려고 민주공화정을 엥겔스가 좀 중요하게 본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민중의 의지가 100% 반영되는 거는 민중의 프롤레타리아트의 좀 성숙이 좀 앞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대내적인 조건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다음에서야 저희가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동의 안 하시는 분도 많으시는데. 더 나가면 안 되죠, 이제. 이제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 사실 뭐 10분이니까. 오늘 일단 저희가 프롤레타리아 독재 카우츠키 책이랑 레닌 같이 읽어보면서 토론을 했었고요. 뭐 온라인에 계신 동지들이 뭐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신 거죠? 나가셨네.